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40대 중반이 된 한 여자입니다. 사람 사는 세상이 어쩌면 이렇게 신기한지 아직도 그때의 일을 생각하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네요. 정말 열심히 살면서 평범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꿈이었던 제게 그때의 일은 인생 최악의 순간이었답니다. 한 남자를 너무나도 열렬히 사랑했던 저는 그 남자의 진한 아픔까지도 다 받아줄 준비를 했었죠. 그 남자에게는 과거가 있었거든요. 한번 결혼에 실패하고 아이까지 있던 그 남자는 정말 좋은 사람으로 보였었답니다. 더군다나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그 아이를 보자마자 저는 속으로 결심했어요. 그래, 이 아이는 내가 평생에 책임지고 잘 키울 거야. 명환 씨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아가씨였던 제가 그 정도까지 마음을 먹을 정도이면 얼마나 그 사람을 사랑했는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그 남자를 처음 만난 건 어느 번화가의 버스 정류장 근처였어요. 찬란한 네온사인이 펼쳐져 있는 번화가에서 회사 회식 자리도 있었고 저는 술이 조금 올라와 먼저 집에 가겠다고 그 자리를 빠져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술에 취해 비틀거리던 남자가 저를 향해 점점 다가오더니 갑자기 훅 껴안는 겁니다. 아, 당신 뭐야? 이거 놔요. 살려줘요. 살려주세요. 왜 이래? 아이, 너도 나 쳐다봤잖아. 나 좋아서 본 거 아니야?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그 즉시 어떤 건장한 남자가 다가와 술에 취한 행인을 제게서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술을 쳐드셨으면 곱게 쳐드셔야지. 당신 이거 엄연히 범죄라고. 경찰에 신고했으니 나머지는 경찰서에 가서 얘기해. 뭐? 아이, 넌 뭐야? 나 이 여자 애인이라고. 오늘부터 애인. 이 여자가 나를 먼저 힐끔힐끔 쳐다봤다니까. 술 취한 행인은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소리를 짓거리더군요. 제가 아까부터 자신을 힐끔힐끔 쳐다봐서 좋아하는 줄 알고 그랬다고 했습니다. 어이가 없고 너무 놀라서 그만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는데 그 사이 술 취한 행인이 도망을 가려고 했고 그 남자는 얼른 달려가 다시 잡더라고요. 키도 훤칠하게 크고 힘도 셌던 그 남자는 단숨에 술 취한 행인을 제압했고 잠시 후 경찰이 올 때까지 꼼짝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저희들은 모두 경찰서로 향했고 그때 있던 상황에 대해 진술을 하고서야 그곳에서 나올 수 있었죠. 경찰서에서 나오면서 너무 무서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미 깊은 밤 시간이었기 때문에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어야 했는데 한번 그런 일을 당하고 나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겨 혼자 집으로 가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더욱이 제가 혼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이상한 놈이 또 쫓아오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었나 봐요. 택시를 잡아주려는 그 남자에게 저는 용기를 내어서 말했습니다. 저기 죄송한데요. 저 정말 초면에 실례인 건 아는데요. 제가 지금 너무... 오늘 많이 놀라셨죠? 지금 집에 가면 같이 사시는 분 계세요? 아니요. 혼자 살아서... 알겠어요. 그럼 저랑 같이 오늘 찜질방에 갑시다. 저도 어차피 술 많이 마셔서 바로 씻고 내일 출근해야 하는데 찜질방 좋아요? 네? 아, 네네. 좋아요. 얼떨결에 좋다고 대답을 한 후 저희는 찜질방으로 향했어요. 녹아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 저는 그렇게라도 해서 제 놀란 가슴에 진정시켜야 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이대로 혼자 집에 가서 있는 것이 힘들었거든요. 결국 저는 찜질방에서 그 남자와 미역국에 밥도 말아먹고 TV도 함께 시청하며 잠시나마 마음의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새벽 3시가 다 되어서야 찜질방 한켠에서 잠이 들었고 다음날 아침에도 저를 깨워 해장국 한 그릇을 사주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어제는 제가 경황도 없고 너무 떨려서 제대로 말씀도 못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럼요.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이 세상에는 나쁜 놈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그래요. 앞으로도 혹시 집에 가기 무섭거나 이상한 놈들이 찝적대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제가 번호 알려드릴게요. 그 남자는 제게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고 그렇게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회사로 출근한 저는 그때부터 마음을 조금 가다듬고 일에 집중하기 시작했는데 이상하게 어제 있었던 그 무서운 일보다 자꾸 그 남자와 함께했던 시간만 떠오르는 거예요. 일에 집중도 안 되고 그 남자와 함께 웃으며 했던 그 모든 일만 계속 머릿속에 그려졌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퇴근 시간이 다가와 퇴근 준비를 하는 제게 그 남자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오늘은 안 무서워요. 무서우면 제가 바래다 드릴게요. 마침 저도 그쪽에 갈 일이 있어서요. 몇 시에 퇴근하세요? 아, 네. 저는 30분 후에 퇴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꾸 이렇게 신세만 져서 어떡해요? 그럼 주소 알려주시고 30분 후에 나오세요. 미안하면 저녁 사고요. 결국 그 남자와 저는 또다시 단 둘만의 시간을 갖게 되었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완전히 그 남자에게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사람이 그렇게 마음이 따뜻해 보이던지 제 눈에는 기대고 싶은 사람으로 완전히 도장이 찍혀버렸답니다. 따뜻한 마음 못지않게 말투도 자상했고 살짝 유머를 곁들인 말투 또한 너무나 멋져 보였어요. 괜찮다고 하는데도 끝까지 저를 집까지 바래다 주었고 자신의 차에 앉아 제가 집에 들어간 후에도 한참이나 더 있다가 가는 모습을 보고는 완전 감동 대박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완전히 그 남자에게 홀딱 빠져버렸던 것 같아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한번 좋게 보이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다 좋게 보인다고 그 사람이 하는 말투와 행동 하나하나에 다 감동을 받았었죠. 그 후로 저와 그 남자는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으며 매일매일이 설레었어요. 그 남자의 마음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저는 하루하루 핸드폰만 살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다못해 회사 언니가 저보고 핸드폰 뚫어지겠다라고 말까지 했을 정도니까요. 그리고 2주쯤 지난 후 주말에 술을 한 잔 마시면서 제 마음을 고백해버렸습니다. 저 사실 그쪽 많이 좋아해요. 저 그쪽 좋아해도 되는 거죠? 네? 아, 저 같은 사람 좋아하시면 안 돼요. 정말 안 됩니다. 당신 같은 분이 저 같은 놈을. 왜요? 왜 안 돼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럼 저 왜 만나요? 그쪽도 저랑 같은 마음 아니었어요? 저는 갑자기 안 된다고 하는 그 남자의 말에 깜짝 놀랐고 계속해서 물어보는 제 말에도 더 이상 그 남자는 안 된다고만 할 뿐 아무 대답도 해주지 않았어요. 답답함을 한가득 안고 그날 저는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니 혼자 잔뜩 삐져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집까지 바래다 주면서 그 남자는 자신은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이니 제게 어울리는 다른 남자를 만나라고 말했죠. 영문도 모른 채 차인 제 마음 때문에 집에 들어가 혼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혹시 제가 뭘 실수했나 싶기도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여태껏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만난 것을 보면 분명 그 남자도 제게 마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너무 혼란스러웠었죠.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후 저는 친한 언니와 술을 한 잔 마시게 되었습니다. 언니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털어놓다가 그 남자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언니는 정확한 이유도 물어보지 않고 왜 포기를 하느냐며 저를 나무랐죠. 인생 한 번뿐인 건 몰라? 그 남자가 그렇게 좋으면 확 잡아야지. 왜 그러냐고 정확한 이유라도 알아야 할 거다냐. 전화번호 뭐야? 당장 전화해서 오라고 해봐. 당장. 만약에 오늘 안 오면 진짜 확실하게 마음 접고 힘들어 하지도 마. 언니의 말을 들으니 혼자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는 제 모습이 한심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저는 술에 얼큰하게 달아오른 채 그 남자에게 전화를 걸었고 저도 모르는 용기가 생겨 버럭 소리까지 지르고 말았어요. 당신이 뭔데 이렇게 내 마음을 아프게 해? 당신이 뭔데? 왜 내 마음 빼앗아가서 아프게 하냐고. 술 마셨어요? 아이, 밤 늦었는데 술 취하면 위험해요. 거기 어디예요? 내가 지금 갈게요. 오지 마요. 와서 또 딴소리 할 거면 오지 말라고요. 사람 헷갈리게 자꾸 그러지 말아요. 됐어요. 미안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요. 내가 가서 다 말할게요. 말해줄게요. 결국 그 남자는 제가 있는 술집으로 오게 되었고 술이 얼큰해진 제 옆에 앉아 어깨를 빌려주었습니다. 저는 그 남자의 얼굴을 보자마자 알 수 없는 눈물이 나왔고 슬며시 어깨에 기대어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함께 있던 언니는 사정을 이야기해주면서 저를 헷갈리게 하지 말라고 남자면 남자답게 정확하게 말을 해주라는 경고식의 말을 하며 자리를 떴어요. 저와 단둘이 남게 된 그는 서서히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좋아해요. 왜 좋아하지도 않는 여자랑 함께 있겠어요. 소영 씨가 느낀 그거 맞아요. 근데 있잖아요. 근데 나는 말이죠. 소영 씨를 좋아할 수 없는 놈이에요. 그럴 주제가 못 된다고요. 아니 왜요? 왜 자꾸 그런 말을 해요? 사람이 사람 좋아하는데 그런 게 뭐가 필요해요? 도대체 뭐예요? 뭐 때문에 그러는 거냐고요? 저 사실은 과거가 있어요. 결혼도 했었고 아이도 있다고요. 어머니가 아이를 봐주시긴 하지만 그래도 애 딸린 호라비 주제에 당신 같은 사람을 어떻게 넘볼 수가 있겠어요. 그 남자의 말을 듣고는 몹시도 혼란스러웠어요. 다른 건 다 상상해봤어도 이런 일까지는 도저히 상상도 해보지 못했었죠. 그럼 이혼한 거예요? 사별이에요. 천사 같고 착하던 그 여자가 많이 아팠거든요. 정말 좋은 여자였는데. 사별을 했다며 눈물까지 보이는 그 남자를 저는 꼭 안아주었고 그날 밤 저희는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열심히 그 남자를 사랑하겠다는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감정뿐만 아니라 동정심까지 더해져서 그 남자가 제게는 세상의 전부처럼 느껴졌죠. 그 후로 그 남자에 대해서 서서히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꽤 괜찮은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살고 있는 집도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성격이 너무나 재미있고 따뜻했어요. 저는 이 남자와의 연애를 세상에 다 알리고 싶었습니다. 친한 친구들 그리고 회사 사람들까지도 말이죠. 사별을 했던 아이가 있든 어쨌든 그 남자는 지금의 제게는 사랑하는 단 하나뿐인 사람이니까요. 사실 제가 좀 어렵게 자랐었답니다. 그렇다 보니 저를 따뜻하게 챙겨주고 그러는 사람한테 많이 마음이 가는 것도 사실이에요. 어린 시절 제가 기억도 하지 못할 나이에 엄마는 집을 나가버리셨고 아빠와 할머니가 저를 키우셨죠. 할머니는 몸이 많이 편찮으셔서 짜증을 많이 내셨습니다. 제가 배가 고프다고 해도 짜증을 내셨고 내일 학교 갈 준비물이 있다고 해도 짜증을 내셨어요. 몸이 편찮으시니 만사가 귀찮으셨던 것이죠. 너는 어떻게 된 애가 배고픈 거 조금이라도 못 참니? 점심 먹은 지 얼마나 됐다고 그걸 못 참고는. 할머니, 내일 준비물도 있어. 선생님이 이거 가져오라고 하셨는데. 난 모르겠어. 네 엄마한테 사다 달라고 해. 남편 자식 싹 버리고 나간 것 때문에 내가 뭔 고생인지 원. 남들은 지금 다 자식떡 본다는 나이에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에휴. 할머니의 이런 말을 듣고 자란 저는 아빠가 퇴근을 해서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아빠는 공장에 다니고 계셨는데 매일 야근을 하셔야 한다면서 아주 늦게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할머니 병원비랑 우리 가족의 생활비를 벌어야 한다고 하셨었는데 뒤늦게 알아보았더니 아빠는 데이트를 하느라 바쁘셨던 모양이에요. 공장에 다니던 다른 아줌마였는데 그 아줌마와 퇴근 후에 항상 함께 시간을 보내셨나 봅니다.
저는 당연히 그런 아빠와 할머니 밑에서 방치되다시피 했고 눈치를 보며 생활하기 시작했어요.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다니면서는 친구들을 따라 가출도 해보았고 방황도 많이 했었죠. 그러다 정신을 차리고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작은 회사에 취직해 열심히 돈을 모으고 저축했습니다. 대학 캠퍼스도 누려보지 못했고 흔한 해외여행 한번 가본 적이 없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치열하게 삶을 살았었어요. 그래도 후회는 없습니다. 다른 친구들을 많이 부러워했던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가슴이 짠해지기도 하지만 그것도 다 제 복이라고 생각하며 체념했거든요. 아무튼 저는 어린 시절 특별히 행복했던 기억이 별로 없어요. 남들처럼 놀이동산에 간 적도 없었고 크리스마스나 어린이날 선물을 기대하고 바란 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런 시절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회사에서도 빠릿빠릿하게 움직이고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며 행동했기에 월급도 많이 올랐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았죠. 그렇다 보니 제가 성인이 되어 만났던 2명의 남자들은 다 나이 차이가 나고 저를 따뜻하게 챙겨주는 사람들이었어요. 처음으로 사귄 남자는 거래처 사람이었는데 저보다 7살이나 많았고 아빠처럼 기댈 수 있었답니다. 어쩌면 지금의 이 남자친구도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더 꼬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위험에서 구해준 백마탄 왕자님으로 생각하게 되었었나 봅니다. 다음 날 저희 회사 언니에게 가장 먼저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말을 했고 사별의 아픔과 아이까지 있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언니는 화들짝 놀랐죠. 어머나, 너 미쳤어? 제정신이야? 어떻게 그런 남자를 만나? 네가 뭐가 아쉬워서? 말이 쉽지. 애까지 딸린 호라비가 웬 말이냐? 너 빨리 정리해. 더 깊은 사이 되기 전에 빨리 정리하라고. 그 사람 괜찮은 중견기업 다니고 허우대도 멀쩡하긴 하던데 절대로 그런 거에 혹하지 말고. 언니, 그 사람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이혼도 아니고 사별인 건 어쩔 수 없잖아. 열심히 애 키우면서 사는 사람이야. 아, 그래. 그 사람이 착한 건 알겠는데 그래도 이건 아니야. 네가 아직 세상을 너무 몰라서 그래. 남의 자식을 어떻게 키워? 말도 안 돼. 그러지 말고. 언니, 나 이 사람 진짜 많이 사랑해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 이혼하시고 홀로 외롭게 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저 그 아이도 나중에 만나면 따뜻하게 대해줄 수 있어요. 제가 못 받고 자란 사랑 그 아이에게 다 해주고 싶어요. 회사 언니는 제게 미쳤다고 말을 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친구들에게도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말을 했어요. 굳이 아이가 있다는 얘기까지는 하지 않고 남자친구를 소개만 시켜주었는데 제 체면을 생각해서인지 남자친구는 제 친구들에게까지도 너무나 친절하게 잘 해주었죠. 2명 친구의 집이 서로 멀었는데도 집까지 다 바래다 주었고 밥값이며 커피값이며 모두 다 계산을 하고 예쁜 꽃다발까지 하나 사주었습니다. 친구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제 남자친구가 너무나 멋지다며 부러워했고 저 역시 그런 남친이 제 곁에 있다는 것이 너무 좋아 어깨에 뽕이 들어갔었죠. 남친과 저는 아주 행복한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세상 부러울 것 없는 연애를 했고 주말이면 가끔 아이 때문에 일찍 들어가야 한다는 남친을 저는 쿨하게 보내주었어요. 자기 자식 챙기는 아빠라면 분명히 저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도 끔찍하게 아껴줄 것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남친은 아주 가끔씩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했습니다. 가끔 어떤 전화만 오면 제가 들을까 조심스레 몰래 밖으로 나가 전화를 받고 급한 일이라며 사라져 버렸거든요. 저는 처음에는 아이 일 때문인 줄 알고 그냥 빨리 가라고 보내주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아이 일만이 아니었었죠. 자기야, 어제는 뭐야? 그렇게 급히 들어가서 연락 한 번도 없고 전화기까지 꺼져 있었고 아기가 많이 아프다면서 지금은 괜찮아? 병원은 다녀왔고?
병원에서 뭐래? 별일 없는 거지? 그게 뭐 별건 아니야. 미안해. 배터리가 없어서. 저번에도 그러더니 또 배터리가 없대. 근데 어제 자기 나 만날 때까지만 해도 배터리 충전 가득 돼 있었잖아. 맞아. 이 핸드폰이 좀 고장이 맞는지 그게. 남친은 묻는 말에 대답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얼버무리면서 제 눈동자까지 피하더군요. 결국 저는 남친에게 정확한 대답을 듣지 못했고 그냥 아이 때문에 그럴 것이다라는 혼자만의 생각만 한 채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친구가 우연히 남자친구를 봤다는 말을 했어요. 고급 호텔에 맞선을 보러 간 자리에서 남자친구가 어떤 중년의 고급스러운 여성과 함께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친구는 저랑 가장 친한 친구 중 한 명이라서 제 남친과 몇 번 만나서 함께 술도 마시고 놀았었거든요. 남친의 얼굴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기에 당연히 저는 그 친구의 말을 믿었어야 했지만 저는 그때 그 친구의 말을 믿지 않았죠. 말도 안 된다면서 콧방귀를 뀌어버렸고 남친에게 곧장 전화를 해서 물었습니다. 누구나 예상하듯이 남친은 당연히 아니라고 했고 저는 또 그 말만 철석같이 믿고 넘겨버렸어요. 제 친구는 이런 제게 문자 한 통을 남겼습니다. 난 진짜 소영이 너 많이 생각하고 또 잘 됐으면 좋겠어. 어렵고 외로웠던 가정이었지만 이제라도 안정적으로 멋진 가정 이루고 살아야지. 안 그래? 난 너의 행복을 바랬기 때문에 그 남자랑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정말. 그때 그 두 사람 진짜 심상치 않았어. 진짜야. 내 말 믿어줘. 친구가 이렇게까지 말하니 조금 마음이 쓰이긴 했지만 제 사랑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그 후로 저희는 더욱더 서로에게 깊이 빠져들게 되었고 사귄 지 1년이 지나서 남친의 아이를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남친은 아이의 어렸을 적 사진 몇 개만 보여줬을 뿐 잘 얘기하지 않았었어요. 늘 바쁘다는 핑계를 댔고 아이는 천천히 나중에 봐도 된다는 말만 되풀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친과 결혼까지 하고 싶은 마음에 꼭 아이를 보여달라고 했어요. 남의 자식 키우는 것이 워낙에 어렵다는 것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기에 미리 아이와 친밀감을 만들고 싶었죠. 제가 하도 만나보고 싶다고 말을 하자 망설이고 망설이다가 남친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아이를 만나기 전날 제게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라면서 무언가 얘기를 꺼내려고 하다가 말았던 기억도 나네요.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첫 만남을 갖게 된 그 아이를 보고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말았어요. 누가 보기에도 평범한 보통의 아이들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10살쯤 된 다른 아이들의 모습에 비해 이 아이는 눈동자 초점도 제대로 맞추지 못하더라고요. 민수야, 여기 아줌마. 똑바로 인사 예쁘게 해야지. 어서. 안녕. 난 김민수. 민수야. 김민수라고. 민수. 그래, 민수야. 알아. 잘 들려. 그러니까 한 번만 말해도 돼. 알았지? 아니야. 잘 못 들어. 민수. 자신의 이름만 계속 반복하며 외치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더더욱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을 막 흘리고 있으니까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운다고 놀리기까지 하더군요. 운다. 저기 눈물이 나온다. 눈물 나오는 건 슬픈 건데. 미안해 민수야. 그게 저기 아줌마가 그냥 눈에 뭐가 좀 들어가서 눈물이 나온 거야. 아줌마 하나도 안 슬퍼. 저도 모르게 그 아이를 꼭 껴안고 말았습니다. 아이는 답답하다면서 놓으라고 말했지만 저는 차마 제 품에서 그 아이를 놓지 못했죠. 이렇게 맑고 예쁜 아이인데 이런 아이를 두고 어떻게 가셨을까? 아줌마가 잘해줄게. 우리 민수 잘해줄 거야. 정말이야. 이런 제 모습에 남자친구도 감동을 했는지 함께 눈물을 글썽이더군요. 저희는 그렇게 그날 눈물로 하나가 되었답니다.
아니, 적어도 저 혼자는 그렇게 생각했었죠. 그 후로 저는 매주 주말에 남친과 데이트를 할 때면 아이를 함께 대동했어요. 남친이 어머니한테 매번 맡기는 것이 죄송하다는 말을 했고, 또 할머니랑 노는 것보다야 저희가 데리고 다니면서 노는 것이 훨씬 아이한테도 좋을 테니까 말이죠. 저를 어색해 하면서도 따뜻한 제 손을 좋아하는 민수는 아주 가끔씩 아무렇지 않게 제 손을 덥석 잡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뭔가 알 수 없는 찌릿한 감정이 생겨나게 되었고, 이 아이가 마치 저의 운명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물론 힘들기도 했습니다. 남친과 단둘이 데이트를 하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가고 싶은 곳도 마음껏 다니다가 갑자기 지적장애를 가진 아이와 함께 있다 보니 모든 행동에 제약이 걸렸거든요. 하다못해 남자친구와 스킨십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이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마다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또 다짐하며 아이에 대한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아빠한테 전화를 걸어 이 모든 사실들을 털어놓았죠. 아빠는 그때 공장에서 만난 새엄마와 함께 살고 계셨으며 제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 사람이십니다. 아빠, 나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 그래, 잘 됐다. 얘 언제나 결혼해서 애기 낳고서나 궁금했는데 이제야 아는구만. 아, 그래, 뭐하는 놈이야? 집에 돈은 좀 있고 돈이 장땡이다. 무조건 돈이 있어야 여자가 도망도 안 가고 좋은 법이요. 그게 아빠, 돈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아이가 있어요. 사별했거든. 아이? 아니, 하고 많은 놈들 중에 왜 하필 그런 놈을 만나? 아이고, 이년아. 이 남자 보는 눈이 그렇게 없어서 야옴. 세상에 반이 남자인데 왜 그런 놈을 골랐냐? 세상 부끄러워서 원. 왜 그게 부끄러운 일이야. 자신의 아이 끝까지 책임지는 게 더 멋진 일이지. 안 그래? 아무튼 아빠, 나 이 사람하고 결혼할 거니까 그리 알아요. 동네 장비하니까 웬만하면 결혼식은 친척만 불러서 간소하게 해라. 알겠냐? 이 아저씨가 애 딸린 호랩이랑 결혼한다 하면 너한테도 뭐 문제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알았냐? 아빠는 여전히 진정으로 저를 생각하고 있지 않으신 것 같았어요. 그저 남들 보는 시선 때문에 창피하다는 말을 하셨고 그 말을 듣고 또 한 번 가슴에 상처가 생겼습니다. 결국 저희 아빠는 남친을 단 한 번도 보지 않으신 채 양가 상견례 자리에 참석하셨고 그곳에서 지적 장애를 가진 민수를 처음 보셨어요. 보자마자 기겁을 하시며 냅다 소리를 지르는 아빠를 보고는 아이도 너무 놀라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아주 난장판이 따로 없었습니다. 아이고야, 너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되냐? 네가 어떻게 저런 애를 키운다고 그러냐?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아빠 왜 그래? 민수 똑같이 맑고 착한 애야. 그러지 마 아빠. 제발 그러지 말라고.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없어서 못난 아빠지만 어느 부모가 내 자식이 이런 혼사를 한다고 하면 좋아하겠냐? 내가 죽기 전에는 그런 꼴 못 본다. 절대 못 봐. 상견례 자리에서 저는 아빠와 아주 크게 다투었고 결국 결혼식장에 아빠는 오지 않으셨어요. 양가 부모님 중에 남친의 어머니만 참석한 가운데 조용하게 결혼식이 치러졌고 몇몇 분이 오신 결혼식은 아주 조촐하게 끝이 났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왠지 저희 친정아빠가 안 오신 것에 대해 원망을 하는 눈치도 제게 보이곤 하셨죠. 가장 아름답고 행복해야 할 날에 가슴 한편이 시린 그런 결혼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이 끝나고 하객들에게 인사를 하러 오니 어떤 중년의 여자분이 저를 따로 부르시더라고요. 딱 한눈에 보아도 굉장히 고급스러우셨는데 거기에 피부도 고우시고 옷도 비싼 명품을 입어서 더 사람이 멋져 보였죠. 저기 고마워요. 우리 명원 씨랑 결혼해줘서. 네? 누구신지. 나는 명원 씨 회사 사모예요. 사장 와이프.
옛날부터 명은 씨를 봐와서 그런지 남동생같이 친근하게 느껴져서 그만. 혹시 내가 말실수한 건 아니죠? 아, 그러시구나. 반갑습니다. 실수라뇨.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저도 말씀 많이 들었어요. 워낙 회사에서 믿고 맡겨주시고 좋은 대우 해주신다고. 그래서 그 회사를 떠날 수가 없다고 했거든요. 이렇게 뵙고 나니 명한 씨 얘기가 진짠 것 같네요. 그래요? 좋게 말해주니 고맙네요. 저기 이거 얼마 안 돼요. 제가 축의금은 따로 했지만 그냥 명환 씨 내 막내 동생 같아서 그러니까 이거 받아줘요. 앞으로 아이 키우는데도 돈 많이 들어갈 거고 아이 보느라 일도 제대로 못할 텐데. 그 여자는 제게 흰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뭔가 묵직하게 들어있는 봉투를 받고 나서 그때는 정신이 없어 제대로 보지 못했는데 나중에 열어보니 엄청나게 큰 금액이 들어있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큰 돈은 만져본 적도 없는 저라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충분히 그럴 만한 여유가 있는 사람이니 괜찮다고 했지만 저는 왠지 계속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여자에 대해서 뭘 물어보면 남편이 제대로 대답도 해주지 않았으니 오히려 더 그런 생각이 들었죠. 결혼한 후에도 아주 가끔씩 저희 아이를 보러 집에 오기도 했었는데 그때마다 과일이며 고기며 음식들을 잔뜩 사서 왔었습니다. 이때라도 제가 뭔가 눈치를 챘었어야 했는데 바보같이 그냥 마음씨 좋은 남편 회사 사모님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지 뭐예요. 남편은 그 사모님과 이야기를 매우 편안하게 했고 서로 알 수 없는 눈치까지 주고받으며 웃음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나이도 7살이나 더 많았지만 관리를 잘하고 돈이 많아서 그런지 남편 옆에 있어도 전혀 어색하지가 않았어요. 그런 둘의 모습을 보고 저는 왠지 모를 질투에 휩싸였습니다. 여자들에겐 육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계속 생각이 나고 신경 쓰이더니 어느 날 밤에는 꿈에서까지 나올 지경이었죠. 결혼 후 저는 회사도 그만두어야 했고 오로지 지적장애를 가진 아이를 돌보는 일에 몰두해야 했습니다. 아이는 장애인 학교를 다니긴 했지만 제가 직접 하나부터 10까지 챙겨줘야 했었기 때문에 보통 힘든 일이 아니더군요. 얘기를 들어보니 예전에 시어머니가 아이를 봐줄 때는 활동 도우미를 24시간 곁에 붙였다고 했습니다. 시모가 건강이 막 좋지는 않아서 어쩔 수 없이 그렇다고 했는데 저랑 결혼을 하고 나니 활동 도우미를 쓰지 않고 오로지 저한테 다 맡기더라고요. 저는 그것마저 운명이라고 생각하며 받아들였습니다. 이 남자를 사랑하는 제 운명이니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고 단 한순간도 아이에게 모질게 군 적도 없었어요. 오히려 제 자식이었다면 혼냈어야 할 일이지만 이 아이는 장애가 있었기에 함부로 혼을 낼 수도 없었죠. 남편에게 가끔 힘들다고 투정을 부릴 법도 하지만 그러면 남편이 속상해 할까봐 그런 대색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남편은 결혼 후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가정적일 것 같이 저를 많이 챙겨주더니 결혼 후에는 이상하게 점점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죠. 몸이 좋지 않다며 주말에도 운동을 가야 한다고 나가기 일쑤였고 주중에는 중요한 프로젝트랑 회의들이 많아졌다며 허구한 날 늦게 들어왔습니다. 일을 하던 사람이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려니 답답해 죽겠는데 남편까지 늘 늦게 들어오니 하루는 제가 짜증이 났었어요. 여보, 오늘도 늦어? 오늘은 좀 일찍 들어오면 안 돼? 나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당신이랑 시간 보내고 싶어. 그래. 나도 당신이랑 시간 보내고 싶어. 맨날 같이 있고 싶다고. 근데 어쩌겠어. 나라도 벌어야 우리 세 식구 먹고 살지. 안 그래? 당신 벌이도 없는데 나까지 빈둥대마. 회사에서 잘리면 어떡하라고. 그래도 당신 결혼 전에는 이렇게까지 바쁘지 않았잖아. 그래도 돈도 잘 벌고 민수 도우미까지 썼으면서. 뭐? 당신 지금 그럼 우리 민수 도우미 쓰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그때야 우리 엄마가 편찮으시니까 어쩔 수 없이 쓴 거지. 멀쩡하게 새엄마가 생겼는데 어떻게 그래.
당신 겨우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언제는 민수가 내 운명이다 어떻다고 울면서 그러더니만. 아니야, 그게 아니라 여보. 내가 실수했어. 그런 뜻이 아니고. 남편과 전화로 약간 언성이 높아졌는데 전화를 끊기 전 수화기 너머로 웬 여자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럴 거면 내놓으라고 말하는 여자 목소리였는데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목소리였고 남편은 황급히 전화를 끊어버렸죠. 저는 곧바로 다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남편의 전화기는 꺼져 있었고 그날 새벽 늦게 술에 만취해서 들어왔어요. 미심쩍은 느낌이 들어 남편의 핸드폰을 뒤지려고 해봤지만 굳게 잠겨 있었기에 참아보지는 못했고 이번에는 남편의 차로 향했습니다. 남편의 옷을 뒤져 차키를 찾았는데 이상하게 차를 바꾼 건지 열쇠가 바뀌어 있더라고요. 지하 주차장으로 가서 차키 버튼을 누르며 이곳저곳을 뒤져보다가 드디어 소리가 나는 차를 발견했습니다. 그건 분명히 남편의 차가 아니라 굉장히 고급진 외제차였어요. 차를 모르는 제가 봐도 외제차 중에서도 상위 버전인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였죠. 일단 문을 열고 차 안에 올라탔습니다. 뭔지 몰라도 남편이 차키를 가져왔으니 남편이 탄 차가 맞는 것이잖아요. 새벽에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었지만 한번 의심이 들기 시작한 마음은 좀처럼 가라앉혀지지가 않았죠. 서랍을 뒤져보고 이곳저곳을 살펴보던 중 서랍 안쪽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사진 한 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진은 다름 아닌 남편의 회사 사무와 남편, 그리고 우리 민수가 다정하게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민수가 아주 어릴 때의 모습인 것 같으니 지금으로부터 한 7, 8년은 된 것 같아 보였어요. 그리고 그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제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변해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정상적인 회사 사무와 직원의 관계가 아니었어요. 더군다나 민수까지 함께 찍은 사진이라니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죠. 사진을 찍은 장소는 어느 호텔방 같은 곳이었는데 뒷배경에 침대의 한쪽 부분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정신이 희미해졌어요. 더욱이 그때에는 분명히 민수 엄마가 살아있을 때였는데 말이죠. 민수 엄마는 지금으로부터 3년 전쯤에 죽었다고 했으니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니야, 아닐 거야. 사진이 잘못된 거거나 아니면 사모가 아니겠지. 설마 이 사람이 민수 엄마일 거야. 그냥 너무 많이 닮은 사람. 세상에 닮은 사람들 많으니까. 분명해. 그럴 거야. 분명. 떨리는 마음속으로 애써 아닐 것이라고 주문을 외우듯 외쳤으며 잠시 후 그 사진을 들고 저는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블랙박스나 내비게이션에는 아무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지워진 상태라 더 이상 어떻게 확인할 방법은 없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척 남편의 옷에 다시 자동차 키를 넣어두었고 남편에게도 일부러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전과 같이 똑같이 대할 뿐이었죠. 이 상황이 너무나도 궁금해서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민수라도 정상적인 아이였더라면 충분히 제가 물어볼 만도 하지만 지적장애가 있다 보니 제가 선뜻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저기 민수 아빠 말이에요. 혹시 회사 사장님 부부랑 많이 친해요? 응? 그럼 회사 직원이니 당연히 친하지. 몇 년을 다녔는데. 민수 엄마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민수 아빠가 그냥 세상 착한 사람이라고만 하고 도통 말을 잘 안 해서요. 아유, 뭐 그런 게 뭐가 중요해. 그냥 뭐 착한 사람이요. 그 얘기 물어보려고 전화했냐? 나 바쁘니 이만 끊어라. 잠깐만요, 어머님. 저기 그럼 혹시 어머님 살고 계신 집이랑 그런 건 원래부터 있으신 거예요? 민수 아빠 월급이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니고 어머님도 예전에 어렵게 사셨다고 해서 여러모로 활동 도우미도 24시간 쓰시고 한 게 얘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너 시댁 얕잡아 보는 거니?
그냥 갖고 있던 땅이 좀 올라서 그래서 아유 바쁘니 이만 끊는다. 시모는 제 물음에 횡설수설하시며 전화를 끊어버리시더군요. 저는 그 전화를 끊고 나서 더욱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뭔가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죠. 그리고 그때부터는 남편의 과거 그리고 회사 사모에 대한 것도 알아내야 했어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저는 다 알고 싶었습니다. 과거에 대한 어떤 말도 잘하지 않았던 남편에게 슬쩍 이 얘기 저 얘기를 물었죠. 민수 엄마 사진 좀 볼 수 있어? 앨범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야. 민수 앨범 좀 보여줘 여보. 뭐? 아니, 갑자기 웬 앨범? 죽은 사람 사진을 왜 보여달라는 거야? 원래 죽은 사람 물건이나 사진 집에 있으면 안 좋은 거 몰라? 뭐 좋다고 그걸 보여달래? 아니 그래도 아이한테는 친엄마잖아. 자신을 낳아준 사람 얼굴 잊어버리면 어떡해? 더군다나 민수는 계속 인지를 시켜줘야만 하는 아인데 정말 단 한 장도 없어?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없어. 한 장도 없어. 다 불태워버렸어. 아이, 쓸데없는 소리 집어치워. 그런 말 뭐하러 해? 제 부탁에 버럭하며 화를 내던 남편은 곧장 자리를 떠버렸습니다. 혼자 골똘히 생각하던 와중에 민수가 제게 입을 열었어요. 우리 엄마 예쁘다. 예뻐. 아주 많이 예뻐. 민수 엄마 생각나? 응? 엄마 어떤 사람이야? 예쁘고 키도 크고 귀걸이도 예쁘고 민수한테 돈도 많이 줘요. 어? 돈? 민수야, 그거 언제 적이야? 민수 어릴 때인데 기억나? 민수 엄마 한참 전에 돌아가셨잖아. 우리 엄마 안 죽었다고 아빠가 그랬어. 우리 엄마 살아있어. 그 사람 우리 엄마 아니래. 어떤 아줌마가 우리 엄마라고 그랬어. 돈 많이 주는 아줌마. 근데 말하지 말랬어. 뭐라고? 민수야, 천천히 다시 한번 얘기해봐. 뭐가 어쨌다고? 돈 많이 주는 아줌마가 민수 엄마라고?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저는 더 집요하게 민수에게 물었어요. 하지만 민수는 이미 집중력이 흐트러져 버린 상황이라 제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불현듯 떠오른 지난 일들. 제 결혼식 때 거액의 돈을 건네준 돈 많은 사모가 생각나더군요. 사진 속 다정하게 있던 그 사모 말이죠. 머릿속이 새하얘지면서 순간 정신이 멍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토록 믿고 또 믿었던 이 남자의 정체가 몹시도 궁금해졌죠. 아무리 정신을 차리려고 해보아도 눈물만 날 뿐 멍해진 정신을 되찾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잠시 후 민수가 제게 장난감을 가지고 놀자고 달려들어 겨우 정신을 차릴 수 있었고 그때부터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이 남자에 대해서 알아보자고 마음먹었어요. 이미 시모는 남편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해주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기에 남편의 과거에 대해 말해줄 누군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딱 생각난 분이 남편의 고모님이셨는데요. 자주 만나지는 않지만 평소 성격상 쓴소리도 잘하시는 분이시기에 말씀을 해주실 것이라 생각했어요. 시어머니의 집에 민수를 데려다 놓고 저는 바로 먼 곳에 사시는 고모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를 보고 깜짝 놀란 고모님께 말씀드렸죠. 고모님, 놀라셨죠? 갑자기 찾아와서. 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세요. 민수 아빠에 대해서. 그리고 민수 엄마에 대해서요. 어? 아니, 갑자기 찾아와서 그게 무슨 소리야? 민수 엄마 누구예요? 죽은 민수 엄마 왜 죽은 거예요? 민수 누구 아들이냐고요? 저 다 알아요. 사진도 다 봤다고요. 도대체 저는 뭐예요? 직접 장애 아들 돌보는 도우미인 거예요? 아유,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마는 나 또한 이 결혼 반대했던 사람이야. 사람의 탈을 쓰고 양심이 있어야지.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는. 그러니까 무슨 일이었냐고요.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세요. 고모님도 여자잖아요. 같은 여자로서 말해 주세요. 제발요. 민수 엄마, 아니, 그것
아주 못된 거야. 가정까지 있는 것이 감쪽같이 속이고 지적 장애인 하나 낳아서 돈만 펑펑 주면 다 해결되는 줄 알고 그렇게 우리 집에 던져놓고 말이야. 그것 때문에 명환이 와이프가 화병 나서 병 생기고 아주 우리 집안 꼴이. 그럼 그 여자가 가정도 있는 상태에서 민수를 낳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때 그것이 필리핀인가 어디에 자식들 데리고 유학 가 있었다가 거기서 임신을 했나 봐. 명환이 그놈이 그때 엄청 거기 왔다 갔다 했었거든. 그러니까 남편 눈 속이고 몰래 애 낳아서 우리 집에 던져놓고 돈만 보냈지. 명환이 와이프 친정이 그때 아빠가 엄청 편찮으셔서 돈이 없어서 수술도 못하고 그런 상태라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고 애 키운 거지 뭐. 세상 착하고 불쌍한 사람. 내가 그랬어. 그딴 식으로 살면 벌 받는다고. 저는 고모님을 통해 남편에게 있던 지난 일을 모조리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전 부인은 아주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자랐고 친정 아빠가 편찮으셔서 수술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돈을 받고 아이를 키워줬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제 남편은 실컷 밖으로 싸돌아다니면서 그 사모라는 불륜녀랑 놀고 따로 살림까지 차렸다고 했죠. 멀쩡하게 생긴 것들이 하나 꼬라지가 아주 동물만도 못하더군요. 어쩌면 사람의 탈을 쓰고 그렇게까지 할 수가 있는 건지. 제가 결혼 후 민수를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았던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고모님에게 그 말을 듣고 나오는데 온몸이 벌벌 떨려서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더라고요. 멀쩡하게 열심히 살고 있던 제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는지 하늘에 대고 원망을 해보아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사람이고 또 제가 선택한 일이었기에 저는 그 순간 화가 머리끝까지 나버렸고 친구의 친구를 통해 변호사를 소개받게 되었어요. 변호사는 아무런 내색을 하지 말고 일단 증거를 모으라고 했죠. 셋이 다정하게 찍은 사진 이외에도 다른 증거가 더 구체적일수록 좋다고 말이죠. 저는 그 즉시 다시 고모님에게 전화를 걸어 내용을 녹음했고 그 뒤로는 남편의 핸드폰 잠금 장치를 풀 수 있었습니다. 만취가 되어 자고 있는 남편의 손가락을 핸드폰에 댔더니 다행히 풀리더군요. 그리고 그 안에서 회사 사모와 나눈 충격적인 문자 메시지, 사진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이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불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그부보다 더 가까운 사이인 것 같더군요. 제 눈을 경악해 한 내용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지만 저는 최대한 마음을 추스리며 제 핸드폰으로 사진을 다 찍어 놓았습니다. 자고 있는 남편의 얼굴을 무심코 본 순간 화가 너무 치밀어 싸대기라도 한 대 시원하게 갈겨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진짜 한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미쳐버릴 것 같았죠. 이놈과 같은 공기를 나누어 마신다는 것조차 불쾌했습니다. 모든 증거들을 다 변호사에게 넘겼고 저는 민수의 짐을 쌌어요. 민수야, 우리 착한 민수 엄마한테 가자. 민수 낳아준 진짜 엄마가 민수 보고 싶대. 너무 보고 싶대. 부자 엄마? 돈 많은 엄마 좋아. 민수 좋아. 그래 민수야 좋지? 아줌마가 미안해. 우리 민수 끝까지 책임져 주지 못해서. 하지만 앞으로 민수 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거야. 정말 미안하다. 아무 죄 없는 아이를 생각하니 저도 눈물이 나왔지만 어쩌면 이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렴 자신을 낳아준 친모가 모른 척할 리가 있겠어요. 저는 그대로 민수를 데리고 그 불륜녀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당신 아들 앞으로 잘 키우세요. 자식을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지. 이게 무슨 꼴입니까? 당신 기대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뭐?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저기 민수 엄마. 민수 엄마? 그 입으로 그런 말이 나와? 어디서 민수 엄마래? 당신이 민수 엄마잖아. 사람의 탈을 쓰고 어쩌면 그런 짓을 하냐? 돈이면 다야? 니네가 그렇게 즐겁게 즐겼으면 그 대가를 치러야지.
저는 그대로 민수를 그 집에 놔두고 바로 남편의 회사로 향했습니다. 사장과 만나고 싶다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했고 격리 여직원은 다행히 사장과 통화를 할 수 있게 연결해 주더군요. 저는 그 사장에게 모든 사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당신 와이프가 유학가 있는 동안 아이를 낳았다는 것, 제 남편과 아주 오랜 기간 불륜을 저지르며 지금까지도 이어져 왔다는 것, 거액의 돈을 지금까지 주면서 아이를 일방적으로 맡겼다는 것까지 모조리 다 말이죠. 제 말을 들은 사장은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면서 저를 정신병자쯤 취급했어요. 아, 이게 다 무슨 말입니까? 뭐, 애를 낳아요? 하잉하, 참 기가 막혀서. 아, 애 낳는 걸 어떻게 남편인 제가 모르겠어요. 뭔가 잘못 찾다들 하신 것 같은데. 그럼 제가 당신 핸드폰으로 수많은 증거들 보내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저도 얘기하기 짜증나고 힘드니까 나머지는 제 변호사에게 물어보세요. 저도 바로 이혼 소송하고 위자료 청구 들어갈 거니까요. 아, 아, 이 여자가 정말 대낮에 미쳤나? 야,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저는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고 마음이 진정이 되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하고 어지럽고 속에서 구역질까지 날 정도였습니다. 더 이상 견디기가 힘들어 무작정 산속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남편과 살던 그 집에서는 단 1분 1초도 있고 싶지 않았죠. 그놈이 입던 옷, 그놈과 함께 자던 침대와 화장실, 생각만으로도 역겹고 치가 떨렸으니까요. 무턱대고 기차를 타고 떠난 후 산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오르고 또 오르니 그때부터 서서히 땀과 눈물이 났어요. 나중에는 땀인지 눈물인지 구분이 가지 않을 정도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는데 더 이상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아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소리내어 울어버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도대체 뭘?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난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 뿐이라고. 하늘에 대고 얼마나 원망을 하며 소리를 질렀는지 모릅니다. 어린 시절 서러웠던 기억들까지 떠오르면서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제게 해준 것은 없지만 그래도 아빠라고 아빠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아빠에게 엉엉 울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말씀드렸죠. 역시 피는 물보다 진한가 봅니다. 결혼식에도 오지 않으신 아빠지만 딸 자식이 이런 꼴을 당하니 당장에 남편 회사로 찾아간다고 주소를 대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그 길로 회사로 찾아가 남편 얼굴에 쌍코피가 나도록 때리셨던 모양입니다. 덕분에 남편 회사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전부 다 알게 되었고 사장 역시 남편을 가만두지 않았어요. 제게 전화를 건 남편은 제발 돌아와 달라며 사정을 했다가 화를 내고 욕을 했다가 아주 정신병자가 따로 없었습니다. 저기 여보, 내가 미안해. 그게 말이야. 내 얘기를 좀 들어봐. 나는 안 그러려고 했는데 그곳이 말이야. 그곳이 나 시킨 거야. 나도 그것한테 돈 받아서 우리 엄마 집 사주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순간 획가닥한 것 같아. 미안해 여보. 나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아이 당장 우리 민수 누가 보냐고.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냐? 네 연놈들이 그렇게 즐기고 싸지려고 다녔으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 이미 달렸으면 사람 같은 말을 좀 해라. 동무도 안 하는 짓을 하냐. 아니 이것이 정말. 야, 넌 가정교육도 제대로 못 배운 무식한 것 주제에 어디 가르치려고 들어. 니년 아빠라는 놈 꼬라지 우아하니 뭐 완전 깡패 같던데 너도 똑같은 것이라고. 나랑 다를 게 뭐가 있어? 나 이혼 못해. 절대 못해. 누가 좋으라고 이혼을 해. 맞을줄 알아? 네 마음대로 해가 어딜. 더 이상 너 같은 놈이랑 얘기하기도 싫으니까 나머지는 변호사랑 얘기해주라. 무식한 나는 할 말이 이것밖에 없네. 저는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고 더 이상 걸려오는 전화는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러자 문자 메시지가 몇십 개가 연달아 왔는데 욕을 했다가 제발 다시 돌아와 달라고 애원을 했다가 가관도 아니더군요.
사람이 막다른 골목에 처해지니 본색이 드러나는 것 같았죠. 그 옛날 연애하던 시절에 그렇게 따뜻하게 저를 보호해주는 그 느낌과는 아주 180도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제가 사랑한 남자가 이런 사람이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산에서 내려오다 보니 작은 절 하나가 보였습니다. 해가 지고 있는 상황이라 그곳에 부탁을 해서 하루를 보내게 되었고 맑은 공기를 쐬며 마음의 안정을 취하려 노력했어요. 며칠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바람을 쐬며 이혼을 추진했고 수많은 증거들을 토대로 이혼은 소송으로 들어갔습니다. 끝까지 이혼은 안 된다며 심호까지 동원해 제게 전화를 하던 남편의 꼴이 정말 신기할 정도였어요. 진짜 저를 지적 장애 아들을 돌보는 도구로 생각하고 있었나 봅니다. 며칠 후 회사 사장에게서 문자 메시지 한 통이 왔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연락 주고받는 일 없길 바랍니다. 오해하고 이상한 사람 취급해서 미안하고 알려줘서 고맙다는 말 하고 싶네요. 그동안 속고 산 세월 그리고 회사 돈도 몰래 빼돌린 거 이번 기회에 모두 다 알게 되었고 덕분에 회사와 자식들까지 지킬 수 있었습니다. 새 출발 응원합니다. 회사 사장은 사모와 이혼을 했고 제 남편은 회사에서 쫓겨났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여태껏 회사 돈을 사모와 짜고 몰래 빼돌린 혐의까지 받고 있는 남편은 고소까지 당해서 알거지가 따로 없을 정도가 되었죠. 얼마 가지 않아 그토록 열렬히 더러운 짓 하며 연애를 해왔던 남편과 사모는 헤어졌습니다. 제게 너무나도 당당하게 다시 살자고 민수 좀 부탁한다며 애걸복걸하는 꼬라지가 아주 말도 못하게 거지 같았어요. 단호하게 거절하던 제게 이번에는 심호까지 찾아와 무릎을 꿇고 빌고 했습니다. 예, 아가, 저기 말이야. 아니, 우리 민수가 너를 참 잘 따랐지 않느냐.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안 되겠니? 우리 아들이 100번 1000번 잘못한 거 안다. 그거 내가 앞으로 살면서 다 갚으라고 다 얘기해놨어. 그러니까 우리 민수를 봐서라도 좀 네가 한 번만, 응? 제발 아가. 아이고, 정말 너무하십니다. 자식 키워보셨으면 남의 집 자식도 귀한 줄 아셔야지. 제가 무슨 이 집 식모예요? 아니면 장애인 애 돌보는 간병인이랍니까? 제발 정신 차리세요. 당신 아들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짓 했어요. 어디서 다시 들어오라 마라 저한테 이딴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2번 다시 연락하지 마시고 찾아오지도 마세요. 저 부모 없는 것 같다고 무시하셨죠? 저 아빠 있어요. 또 말해서 그놈 박살내버리기 전에. 너무나도 매섭게 변해버린 제 말투와 행동을 보고 시어머니도 몹시 놀란 듯 했습니다. 몇 번이나 더 연락이 왔고 어떻게 알았는지 제가 다시 출근하기 시작한 예전 회사에도 찾아왔지만 그때마다 저는 아주 매몰차게 거절해버렸어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친한 회사 언니는 시모나 남편이 사무실에 찾아올 때마다 저를 얼마나 도와줬는지 모릅니다. 당장 안 꺼져? 이것들 정말 양심도 없네. 애 남기고 사별했다고 해서 불쌍하게 봐줬더니만. 이것들이 아주 인간 이하의 쓰레기들이었어. 당장 안 꺼지면 내가 나중에 네 아들한테까지 다 말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이런 쓰레기들아. 결혼하기도 전부터 반대했던 회사 언니는 지금 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죠. 친정 언니처럼 또 때로는 친정 엄마처럼 제 곁에서 언제나 제 편이 되어 보호해 준답니다. 결혼 전에는 반대를 해서 솔직히 조금 서운한 감정도 있었는데 세상 살면서 이런 사람들이 제 곁에 있다는 게 지금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앞으로 만약에 연애를 하게 된다면 꼭 이 언니한테 확인부터 받고 시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후로 남편과의 이혼을 승소로 끝냈고 받은 위자료로 작은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동안 다녔던 회사 사장님의 도움으로 액세서리 자재를 납품하는 작은 사무실 하나를 얻었고 직원도 벌써 2명이나 들였답니다. 그저 행복한 가정 꾸리며 살고 싶었던 저의 평범했던 꿈이 산산이 조각나면서 많은 것을 배웠던 것 같아요. 누가 그러더군요.
평범하게 사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도 평범하게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그 누구보다 제 자신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사랑을 쫓기보단 제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다 보면 누군가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 합니다. 상처 많았던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